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무리 기말고사만 보시면 되네요. 지금부터 실리콘밸리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기말고사 대비 복습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강에서 13강, 그쵸? 그러니까 8주차에서 14주차가 이제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리하기나 뭐 평가하기에서 전부 다 시험이 나니까 일단 지금 정리해드린 자료 좀 읽어보시면 내가 보기에는 다들 좋은 성적 좀 맞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7강부터 잠깐 정리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강에서는 디바이스 상에서 기계학습 정의하는 거는 디바이스 상에서 기계학습일 경우 장점이 사회생활도 보호하고 개인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유저 인터랙션들의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버에 내 개인 정보들을 올려서 학습을 시킨다고 치면 사실은 좀 불안하시죠. 특히 이제 금융권에 있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고객 정보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이 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디바이스 상에서 개인용 디바이스 상에서 학위 학습이 일어날 경우에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한번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점은 예를 들어 아무래도 이 서버보다는 자원이 예를 들어서 메모리도 적고 그 다음에 CPU의 파워도 적고 또 발열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제한된 컴퓨팅 리소스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이런 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기계학습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계학습 모델을 좀 경량하는, 최적화해서 경량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기술들, 모발넷이나 뭐 TF-라이트 같은 이런 기술들이 좀 제한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모를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그 엣지 TPU나 GPU 등의 하드웨어 가속계, 이 CPU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TPU나 GPU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가속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모델을 경량하는 기술들, 모발넷이나 TF-라이트 같은 경우, 하드웨어적으로는 하드웨어 가속기들을 이용하는 방법, TPU나 GPU 등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연합학습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개인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서 기계학습을 발전시키는 대신 연합학습은 디바이스 상에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모델을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종의 이제 트랜스퍼 러닝 비슷한 건데 서버에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 이 서버에서 모델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상에서 학습을 시켜서 병합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은 이제 8강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데이터 과학의 평가하기 문제들 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점 확장 가능성, 스케일리비티가 가장 좋은 지리 공간 취합 방법은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격자 방법이죠. 격자 방법. 다른 방법들은 지역 나라마다 커스텀 데이터를 저장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좋지 않다. 격자 형태로 가는 것이 확장 가능성이 가장 좋은 지리 공간 취합 방법이다. 라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다음 중 모든 이웃과 같은 거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 뭐 육각수도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구조라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육각형이 예를 들어서 모든 이웃과 같은 거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격자 모양이죠. 육각형이. 그래서 삼사각형은 거리가 다른 이웃 클래스가 존재하고 오각형은 모자이크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면체로 투영해서 왜곡을 줄이는 지도 수용 방법이 뭐냐? 이제 다이맥스형이죠. 다이맥스는 20면체로 투영해 왜곡을 줄이는 좀 좋은 지도 투영 방법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이제 8강의 정리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어떤 이동하는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 특성 부분들은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리 공간 데이터 예를 들어 이동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위치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종종 시공간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작업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형화돼서 어떤 그 지리 공간 데이터를 구획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데이터 취합하는 것이 좀 불충분해서 일단 격자로 촘촘하게 구획을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오픈소스 격자 구획 방법으로 니즈를 충당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만 정리를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 공간 데이터의 특성은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은 연속적인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육각형 격자 방식의 다양한 장점은 한 셀의 이웃셀들이 모두 같은 거리에 서 있어서 간단하고 같은 모양으로 세분하거나 더 넓은 영역으로 취합이 가능하다. 또 왜곡을 줄이는 다이맥션 투현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픈 솔루션은 뭐 H3 오버의 육각형 격자 인덱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오빗 ML은 오버의 베이지안 스트럭처럴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 예측 솔루션이라는 게 있고, 케플러.gl은 오버의 지리 공간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이런 게 있다. 이제 뭐 오버 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버 솔루션만 교수님이 정리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은 구장의 평가하기 부분이에요. 검색 분야에서 인공지능 구장의 평가하기 부분인데, 자, 첫 번째 평가하기 문제가 다음 중 머신러닝을 사용해 랭킹 함수를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이제 뭐든지 그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과정은 데이터의 준비입니다. 데이터의 준비인데, 데이터 준비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데이터의 상태를 살펴보고 결집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보기 부분에서 일단 검색 로그로부터 사용자들의 검색어 표본을 추출하는 이런 데이터의 준비 과정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랭킹 함수를 위한 학습 데이터는 실제 사용자들이 과거에 입력한 검색어와 현재 시스템의 랭킹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현재 시스템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일단 데이터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 결측지 데이터를 뭐 삭제하거나 보완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고요. 예, 다음은 이제 컨텐츠 분석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이제 검색에 관련된 부분들은 추천, 철저, 어류, 랭킹, 적절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검색의 결과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페이지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페이지 분류를 통해 웹페이지의 특성을 분석해서 랭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9장의 이제 정리하기 부분입니다. 정리하기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검색 엔진에서 랭킹이 작동하는 방식, 검색어가 사용자로부터 주어졌을 때 필요에 따라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검색어로 바꿔주기도 한다라는 거고, 또 검색어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이상인 문서들을 선택한다라는 거고, 선택된 문서들을 주어진 검색어와 관련된 여러 속성들로 표현한다라는 부분, 또 랭킹 함수를 사용해서 각 문서들의 순위를 결정한다. 이 랭킹 함수는 어떤 복잡한 규칙이거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랭킹 향상을 위한 머신러닝 방법들.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도 학습 방법으로, 지도 학습입니다. 지도가 아니고 랭킹 함수를 학습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검색어 이해를 위해 분류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한다는 부분. 또 랭킹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을 개발한다. 특히 의미적 텍스트 매칭을 위해서 여러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또 위 모든 문제들 위해 딥러닝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랭킹 향상을 위한 머신러닝 방법들 중에 딥러닝 모델들이 좀 성능이 좋은 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이제 10장의 이제 평가하기입니다. 10장의 평가하기는 자, 이제 다음 단어 표현 방법 중 저차원 밀집 벡터를 모두 고르시오. 저차원 밀집 벡터는 글로브하고 워드2백이죠. 그래서 글로브, 워드2백 두 가지가 딥러닝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저차원 밀집 벡터 표현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음 중 고차원 희소 벡터와 비교했을 때 저차원 밀집 벡터가 가진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더 많은 개수의 학습 파라미터를 수반한다. 이거는 이제 좀 고차원 밀집 벡터에 관련된 얘기죠. 이제 저차원 밀집 벡터는 더 나은 일반화적인 능력, 노멀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얘기죠. 일반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의어 유사를 좀 더 잘 표현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의 어떤 그 학습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딥러닝에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전 학습 부분을 제외하면 저차원 밀집 벡터는 대개 더 적은 개수의 학습 파라미터를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0장의 정리하기 부분이죠. 일단 벡터를 사용해 단어의 의미 표현하기. 고차원 희소 벡터보다 저차원 밀집 벡터가 선호된다는 거죠. 그리고 워드스펙 등의 인베딩을 사용해서 단어의 유사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학습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베딩을 통해서 일단 단어의 유사성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분류하기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학습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이런 랭귀지 모델 쪽에서는 그 인베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계학습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 인베딩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자, 이제 다음에 자, 이제 11장의 추천 시스템의 평가하기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다음 중 성공적인 추천 시스템의 요소를 모두 고르시오. 일단 데이터, 알고리즘, 제품화 이 3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최적화의 목표 지표를 개선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그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결과를 통해서 뭐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뭐 어떤 판단하는 그런 모듈들을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화해서 이제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뭐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최적화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적용된 제품을 사용해 보니 문제가 좀 있어,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 그럼 다시 이게 이제 데이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다시 알고리즘 만들고 다시 제품한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그 인공지능 서비스는 다 제품화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항상 제품화의 결과에 따라서 또 성능이나 또는 그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서 계속 이런 일들이 데이터도 보완하고 알고리즘도 보완하고 다시 제품화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무엇이냐? 협업 필터링이죠. 협업 필터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사용했냐라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데이터로 활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용자 소비한 콘텐츠 어떤 것들을 썼느냐.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쇼핑몰 사이트인데 이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하게 자주 구매하는 상품들이 어떠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필터링 알고리즘이고, 이제 이런 것만 사용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쓰죠. 그래서 사용자의 나이대, 뭐 그다음에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성별, 또 지역,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그 협업 필터링하고 해서 이런 뭐 하이브리드 형태의 대부분 이제 추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게 되죠. 예. 자, 이제 그 세 번째, 훈련 시 데이터는 얼마나 필요하냐. 일단 데이터는 많으면 좋죠. 데이터는 많으면 좋고,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물론 많다고, 엄청 많다고 해서 학습 효율이 반드시 좋다라고만 또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뭐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예를 들어서 좋은 성능, 좋은 그 성능을 내기 위한 데이터들만 골라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단 많을수록 좋고, 일단 데이터가 너무 작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제 편향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과 남성의 데이터가 뭐 남성은 예를 들어 1000개인데 여성은 30개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 안 가도 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판단 모듈 하게 되면 대부분 남성 쪽으로 나올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고, 데이터가 많은 것 중에서 데이터의 편향성을 없애도록 배분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답은 많을수록 좋다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갖고요가 아니라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훈련 시 측정한 평가 지표 증가폭이 제품에 적용했을 때 항상 나타난다. 그러면 진짜 최고로 좋겠죠. 예를 들어서 측정한 평가 지표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훈련할 때 예를 들어서 성능이 잘 나왔어, 판단을 잘하네, 그러면 물론 이제 훈련할 때 잘 된 것들이 제품 적용했을 때도 잘 나타나는 경향들이 당연히 있죠. 거의 잘 나타나고요. 사실 비례하긴 하지만 반드시 제품에 적용했을 때 좋게 나타난다, 이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에 쓴 데이터하고 실제 상황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X고요. X고 이제 파이프라인 구축 시 오류, 실제 서비스 구현 시 오류 등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훈련 시 증가폭이 실제 제품 적용 시 안 드러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1장 추천 시스템의 정리하기 부분입니다. 일단 추천 시스템이란, 자,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추천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수익성을 높인다. 이거 뭐 사실은 물건 파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나 물건 파는 상태 이런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데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추천 시스템은 뭐 이 추천 시스템으로 성공한 회사들이 사실 아마존 같은 데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도 쓰고 별 여러 가지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제품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되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제 이거 계속 개선하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봤을 때, 사용자들이 내가 필요한 거를 바로 옆에서 찾을 수가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하거나 찾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필요한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겠죠. 사용자도 좋고 기업도 매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쓸데없는 검색들을 하지 않으니까 시스템 사용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각 요소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최적화, 계속 예를 들어 제품화 해보니 뭐 좀 개선해야 돼, 그럼 데이터 보완해서 다시 알고리즘 만들고 다시 제품하고 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그 사용자 지표들을 이용 시간, 이용자 수, 구매 수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쓰나,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 필터링 같은 거, 모든 사용자의 컨텐츠 소비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기반 필터링,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사용자와 컨텐츠에 대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거. 또 실무에서는 두 접근법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법 거의 하이브리드 기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추천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그 기대치를 올리는, 최대한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평가 지표도 설정하죠.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지표에 맞는, 예를 들어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를 학습 데이터를 평가 지표에 맞춰서 판단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제품화 시키고, 또 제품화 시켰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되는거나 개선한 부분 다시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11장 추천 시스템의 정리하기 부분인데요. 차트를 상당히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 프로젝트, 분석해서 어떤 모델을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서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정보로 피처링을 해서 어떤 특징들,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피처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검증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모델을 훈련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은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컴포넌트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그동안에 뭐를 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개인 사항들, 남성, 여성, 뭐 지역, 나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컨텐트 정보, 예를 들어 이런 컨텐트 정보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모든 게 이제 이것이 분석이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뭐 협업 필터링, 이런 필터링 방식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레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에 따른 어떤 이벤트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소비 기반의 이력 기반 어떤 특성들도 피처링을 하고,
또 사용자 특성들도 피처링하고 어떤 컨텐츠의 특성들도 특성들을 해서 이러한 특성들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용이나 또는 검증용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그 우리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어떤 절차 안에서 일단 그 추천 시스템에서 필요한 하고 있는 어떤 구성들이 이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 제품화 과정들을 이해를 해보면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추천 시스템 제품화 과정은 훈련된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시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인프라를 구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된 실험을 통해 정해둔 목표를 점진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뭐 이건 뭐든 뭐 추천 시스템의 제품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IT 시스템의 제품화에서 당연히 다 적용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특히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능만 생각을 하세요. 기능만. 주로 기능만 많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서 제품화돼서 사용자들 쓰기 시작할 때는 그게 이제 성능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한만 기능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한번 클릭했는데 예를 들어 30분 있다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인프라. 이제 보통 이제 뭐 이제 확장성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로 시스템 사용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시스템 리소스를 늘어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된 실험을 통해 정해준 목표를 점진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화를 해보니 뭔가 좀 개선할 게 있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데이터 하우스에서 필요한 정보부터 다시 끌어와. 그리고 다시 필터링해. 그래서 다시 피처 스토어에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훈련 데이터 만들어서 다시 모델을 훈련해. 그리고 제품화 시켜. 그 다음에 또 제품화 시켜보니까 또 개선을 해서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개선되면서 나중에 이제 사실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되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률도 증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추천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예를 들어 커머스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추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멜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다 이런 추천 시스템도 사용하죠. 이런 추천 시스템 거의 뭐 대규모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안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추천 시스템의 이제 평가하기 부분인데, 일단은 별점 데이터를 나누는 기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해설 부분을 보시면, 이제 사용자를 기반으로 나누면, 사용자는 그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멜론 가입자인데 나는 가입한 지 3년 됐어. 나는 가입한 지 딱 하루 됐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를 기반으로 나누면, 평가 시스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새로운 사용자만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지표 변화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무작위로 나눠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알고리즘 구현하기 필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 컨텐트 소비 행렬이 제일 중요하죠.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컨텐트 소비 행렬만을 이용해서 추천을 하니까요. 예.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추천 시스템 정리하기인데 일단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고려하면 알고리즘 구현 전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객체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아웃라이어는 이제 이거는 뭐 추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계 학습을 이용한 모델을 만드는 쪽에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아웃라이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이런 거죠. 이제 밑에서 나와 있듯이 사용자들이 대부분 3 내지 4개의 별점을 준 것을 알 수 있으며 별점 횟수가 적은 사용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 사용자 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사실은 별점 횟수가 적은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거의 뭐 7, 80%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의 편향성, 아까 우리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향성 부분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좀 데이터의 피처링을 할 때 감안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뭐 영화도 마찬가지로 별점 횟수가 적은 사용자들이 대부분이며
횟수가 많을수록 별점 평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웃라이어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아웃라이어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피처를 구성할 때, 데이터에서 피처를 구성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 시스템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천 시스템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맞는 방식으로 나눠야 되고, 또 추천 시스템의 경우 실무에서는 시간에 따라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훈련 시 테스트 데이터가 절대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로 우리가 모델 훈련 후에 평가를 해볼 텐데, 테스트가 들어간 상태에,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간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훈련하고, 또 학습 데이터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나마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추천 시스템 평가 기법 관련돼서 일단 알고리즘 구현 전 미리 평가 지표를 정하고 구현하자. 이거는 모든 뭐 기계학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모델 만들어 놓고 평가 지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 지표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어 보고 평가 지표에 달하는지 미달하는지를 좀 판단해서 다시 데이터로 보완해서 알고리즘도 보완하고 데이터도 보완해서 다시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델 정확도 기법은 모델이 얼마나 실제와 같은 예측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예측 별점과 실제 별점의 차이를 측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정 정확도 기법. 모델이 예측한 결과에 따라 추천을 했을 때 그중 실제로 소비될지 안 될지를 측정하는 방법. 이 경우 4점 이상의 별점을 주었을 때 소비가 되었다고 가정한다. 이게 이제 경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정확도 기법. 모델이 예측한 결과에 따라 추천을 했을 때 보여준 순서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추천, 인기도 기반 추천 등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평가해서 마지노선을 측정하자.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의미네요. 그래서 구현한 알고리즘들이 이러한 간단한 알고리즘보다 평가 지표가 낮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로 협업 필터링 추천 알고리즘. 그래서 판다스 피벗 테이블하고 CSR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사용자 콘텐츠 소비 행렬을 만들자. 이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교수님이 이번에 강의하신 거에는 좀 판다스 피벗 테이블하고 CS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사용자 콘텐츠 소비 행렬을 만들자라고 추천하신 거네요. 그 다음에 최근접 이웃 기반 협업 필터링. 는 뭐냐? 먼저 기반으로 하는 객체 사이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 후 각 객체와 가장 근접한 N개의 객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추천한다. 이게 이제 최근접 이웃 기반 협업 필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모더일 기반 협업 필터링은 뭐냐? 최적화된 사용자와 영화의 잠재 요인 벡터를 찾기 위한 목적 함수를 이해하자. 이를 최소화하는 기법 중 Alternating Least Square 기법을 이해하고 구현하자. 예, 좀 힘들긴 한데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협업 필터링 추천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구현을 하셨다. 그런 얘기네요. 네. 자, 다음은요. 자, 이제 13강 마케팅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이제 평가하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음에도 실리콘밸리 테크 회사들이 마케팅 분야는 산업 특성 데이터보다는 창의력과 직감이 지속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창의력과 직감이 또 비용도 안 들고 사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마케팅도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채널의 확산과 더불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X죠. 자, 이제 두 번째, 신제품 출시를 위해 타겟 소비자를 정확히 이해함에 있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데이터 축적이 유일한 방법이다. 뭐든지 유일한 방법 이런 건 다 정답이 아니죠. 근데 일단은 그 해설 부분을 좀 보면 소비자 조사에 있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샘플링의 한계가 컸던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서베이는 물론
더 나가서 페이스북 오디언스 인사이트, 픽뷰 등의 온라인 툴 등을 통해 누구나 정확하고 빠른 소비자 조사가 가능해졌다. 소비자 조사 방법도 이런 다양하게 이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다음 중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신제품 마케팅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제 해서 먼저 잠깐 볼까요? 자, 신제품 마케팅을 위한 5단계 프로세스는 시장 조사 및 타겟 고객 분석. 첫 번째, 제품 개발 및 출시 전략 수립. 두 번째, 세 번째로 신규 고객 확보. 네 번째, 기존 고객 관리. 다섯 번째, 마케팅 퍼널 분석 및 최적화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1번 시장 조사 맡고, 2번 신규 고객 맡고, 일단 3번이 고객을 추적해서 탐정을 고용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품 개발 및 출시 전략.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평가하기 부분은 좀 그렇고, 다음에 자, 이제 정리하기 부분입니다. 13장 마케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리하기.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첫 번째,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마케팅 원리, 직감 대 데이터, 직감 대 데이터. 자, 디지털 마케팅 채널의 확산과 더불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위주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실제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해보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마케팅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고 좋은 감각을 지니고 있어도 물론 어떨 땐 그냥 반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후에 마케팅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평가들이 실적들이 마케팅 효과들이 좋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이 지금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타겟 고객 분석부터 신제품 출시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중시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전에 이제 아마존을 키워올 때 밑에서 직원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들고 왔을 때 그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의사결정을 안 해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이룰 수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경영의 하나의 중요한 철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는 모든 게 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실리콘밸리 테크 마케팅 분야에서 5단계의 데이터 활용. 첫 번째, 시장 조사 및 타겟 고객 분석, 제품 개발 및 출시 전략 수립, 신규 고객 확보, 기존 고객 관리, 마케팅 퍼널 분석 및 최적화. 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명히 5단계,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시험 내기 좋겠죠. 이제 여러분들 한번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기말고사를 위한 그 지금 정리하기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